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산 게임 하나가 발매 첫날 200만 장이라는 전례 없는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이죠. 한국 게임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나흘 뒤엔 300만, 12일 만에 400만 장을 넘어섰으니 매출로만 200억 원 이상을 거둔 셈입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입을 모아 압도적인 그래픽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에픽 게임즈 스토어까지 글로벌 플랫폼 3사에서 동시에 1위를 석권한 것 역시 한국 게임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의 개발자가 지향한 건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이른바 코디, 즉 그해 최고의 게임상을 수상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는 전남 완도의 쌀집 아들로 태어나 대학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그의 행보가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는지, 우리가 왜 그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화려한 기록 뒤엔 누구보다 뼈아픈 좌절과 고난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20세대의 지식 수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붉은 사막이 왜 K게임의 변곡점인지, 펄어비스 김대일 의장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빛나는 성과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게임을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현재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붉은 사막, 영어 명칭 크림슨 데저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펄어비스가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을 쏟아부어 완성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대작입니다. 개발비로만 500억 원이 투입되었죠. 2026년 3월 20일 이 게임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국산 게임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200만 장 고지를 밟은 사례는 없었거든요. 스팀 동시 접속자는 24만 명을 기록했고 글로벌 3대 스토어 통합 1위라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나흘 뒤 300만 장을 넘기며 개발비 500억에 대한 손익분기점인 250만 장을 가볍게 돌파했죠. 그리고 2026년 4월 1일 출시 12일 만에 400만 장 판매라는 쾌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더 놀랍습니다. 개당 79, 800원, 약 70달러라고 치면 총 매출은 2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떼더라도 3영억 원 이상이 고스란히 펄어비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 펄어비스의 2025년 전체 매출인 656억 원의 8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불과 12일 만에 벌어들인 것이니까요. 증권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판매량을 600만 장으로, NH투자증권은 526만 장으로 각각 목표치를 상향했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출시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평단 점수인 메타크리틱이 78점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실패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저들은 달랐습니다. 다소 불편했던 조작감을 출시 4일 만에 발빠르게 패치로 개선해내면서 평가는 급반등했습니다. 현재 스팀의 유저 평가는 매우 긍정적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영어권 이용자 비중이 과반을 넘어서며 서구권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게임 체질 개선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합니다. 모바일과 확률형 뽑기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콘솔 PC 패키지 시장의 강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결코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은 전라남도 완도의 어느 쌀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완도군에서 태어난 이 아이, 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오늘날의 거장이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게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있었는지. 그 시작은 전라남도 완도의 한 쌀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 1월 26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완도하면 완도김이 유명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충분히 서울에서 태어나 좋은 학원 다니며 스펙 쌓을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바로 김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펄어비스의 이사회 의장이자 수조원대 주식 자산가로 등극한 거물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오락실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액션 게임에 심취했고 집에서는 이탈리아제 컴퓨터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시 시티즌 2000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가정용 PC 사양이 턱없이 부족해 실행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게임이 가능한 친구 집들을 전전하며 대리 만족을 느꼈고 중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전남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었던 강사에게 그는 남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게임을 개발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러자 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우선 프로그래밍부터 익혀라. 그 한마디에 그는 곧장 부모님을 설득해 학원 수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과제는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받아 그 수의 홀짝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엔 간단한 로직이지만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던 중학생에겐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고민하고 밤을 새운 끝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는 강렬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짜릿한 희열은 그를 코딩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시켰고 이후 하루 종일 개발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게임과 코딩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고3이 되었고 입시 준비는 사실상 뒷전이었죠.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컴퓨터 공학 전공이 필수라는 걸 깨달은 그는 급히 공부에 집중해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강의실보다는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 지냈고 2학년 무렵 인생을 뒤바꿀 기회를 만납니다. 지금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당시에는 하이텔이라는 PC 통신 서비스가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카오톡 대신 온라인 게시판이나 PC 통신 동호회를 통해 소통하고 지식을 나눴죠. 김대일은 하이텔 내 게임 개발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는데 마침 게임 시장이 2D에서 3D로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3D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유하고 활발한 기술 토론을 이어가며 업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게임사의 관계자가 그에게 직접 영입 제안을 건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은 릴 온라인이라는 2D MMORPG를 제작 중이던 가마소프트라는 회사였습니다. 20살의 대학생 김대일은 고민할 이유도 없이 그 기회를 덥석 잡으며 실무 현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게임 제작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입사 3년 차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막내 개발자였던 그가 홀로 개발팀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그는 주어지는 과제를 묵묵히 완수하며 착실하게 기본기를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변의 동료와 선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죠. 인력 이탈이 계속되자 결국 릴 온라인의 모든 개발 로직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력은 김대일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팀의 막내가 프로젝트 전체의 총괄 개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코딩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팀을 지휘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수만 가지 변수를 조율해야 하는 관리자의 몫이었죠. 만 23세, 아마도 이때부터 그가 훗날 기업가로 성장할 자질을 갈고 닦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김대일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며 정식 서비스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이 출시되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미련 없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에게는 더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설계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한 곳은 당시 네이버 게임 사업을 주도하던 NHN이었습니다. NHN에 합류한 김대일은 그곳에서 MMORPG RE를 히트시키며 본격적으로 재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어 액션 MMORPG C구까지 연달아 성공시키며 개발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각종 개발자 어워드를 휩쓸며 업계의 스타 개발자로 우뚝 섰죠. 이 무렵 그는 대학마저 자퇴했습니다. 이미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그에게 학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상의 위치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상 받은 개발자한테 학위는 큰 의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스타 개발자 반열에 올랐을 때 오히려 고민이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공들여 기획하고 성공시킨 게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이나 업데이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견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죠. 직접 밑바닥부터 설계한 게임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싶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스스로를 기술자이자 창작자로 여겼던 그에게 회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지워버리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2010년 2월 김대일은 사표를 던지고 NHN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외부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나의 판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면 결국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길뿐이라고요. 그렇게 소위 김대일 사단이라 불리는 7명의 동료와 함께 안양의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펄어비스, 펄, 에비스. 깊은 바닷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진주라는 뜻이죠. 어둠 속에서도 끝내 광채를 드러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장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젊었고 자금도 턱없이 부족했죠. 주변에서는 이런 식의 냉소적인 조언만 쏟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게임사를 차려. 어렵사리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직원들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고비가 수차례 닥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이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게임이다. 배수진을 치고 모든 걸 쏟아부어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검은 사막입니다. 꼬박 4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대일이 내린 결정 하나가 오늘날의 펄어비스를 만든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체 엔진 개발이라는 승부수였습니다. 사실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완성된 엔진을 사서 쓰면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게임 엔진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비유하자면 게임 엔진은 게임 제작을 위한 공장 설비와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비유하면 언리얼이나 유니티는 검증된 건설 장비를 빌려 쓰는 것이고 자체 엔진은 그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이죠. 무엇이 훨씬 어려운 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독자적인 게임 엔진을 가진 곳은 손에 꼽습니다. EA의 프로스트바이트,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유비소프트의 엔빌, CD 프로젝트의 레드 엔진 정도죠. 대한민국에는 펄어비스의 블랙 스페이스 엔진이 있습니다. 왜 이 과정이 그토록 험난할까요? 첫째,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유수의 엔진들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것. 그 거대한 작업을 우리 팀이 전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펄어비스가 블랙 스페이스 엔진 개발에만 수백억 원을 투입한 이유가 여기 있죠. 둘째, 엔진 개발은 일반 게임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게임이 어떻게 예쁜지보다 물리 법칙을 어떻게 구현할지라는 장비 자체의 근본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수학과 물리 연산, 렌더링 기술 등 전문성이 필수죠. 세계적으로도 최고급 엔진 인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펄어비스가 엔진 개발자에게 임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업계의 화제가 된 것은 그만큼 인재의 가치를 기업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셋째, 엔진 개발과 게임 제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죠. 공장을 지으면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이라 버그가 발생해도 원인이 엔진인지 게임인지 판별하는 것조차 엄청난 고역입니다. 개발 지연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김대일은 왜 가시밭길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자유입니다. 기성 엔진은 제공하는 기능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지만 자체 엔진은 그가 의도한 모든 구현을 100%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비용 효율과 자립성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떼어줘야 합니다. 검은 사막처럼 수조 원대 매출을 내는 게임에겐 수백억 원의 큰 비용이죠. 셋째, 기술 자산의 영속성입니다. 검은 사막이 2015년 출시 후 11년째 장수하는 비결도 바로 자체 엔진 덕분입니다. 실제로 붉은 사막 공개 직후 해외 기술 분석가들이 엔진 성능을 보고 찬사를 쏟아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11년째 서비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자체 엔진 덕분이에요. 실제로 붉은 사막 공개 이후 해외 기술 분석 유튜브 채널들이 엔진 성능을 분석하면서 극찬이 머리카락의 정밀한 물리 엔진, 흐르는 물의 표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후 변화, GPU 기반 의상 시뮬레이션까지 이 모든 기술적 구현은 블랙 스페이스 엔진의 작품입니다. 전략은 적중했고 검은 사막은 PC를 넘어 모바일과 콘솔로 무대를 넓히며 6년 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견고한 서비스 운영 능력을 입증해왔죠. 2018년에는 아이슬란드의 CCP 게임즈를 인수했습니다. 17년 이상 롱런 중인 우주 MMORPG 2부 온라인 개발사인데요. 자체 엔진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온 이들의 노하우가 김대일 의장의 경영 철학과 완벽하게 맞물린 셈입니다. 하지만 자체 엔진에 대한 집착은 성과만큼이나 뼈아픈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게임 개발과 엔진 고도화를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완벽주의를 향한 과도한 고집 때문이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붉은 사막은 무려 6차례나 출시가 미뤄졌으니까요. 투자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음 파트에서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펄어비스와 붉은 사막을 둘러싼 잡음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화려한 모습만 조명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겠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그 이면을 직시해야 회사의 진짜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잦은 출시 연기로 인한 주주 신뢰의 붕괴입니다. 2019년 지스타에서 베일을 벗은 붉은 사막은 압도적인 트레일러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2021년 4분기 출시 예고에 힘입어 펄어비스 주가는 2021년 말 14만 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코로나 이슈와 완성도 재고라는 명목으로 첫 연기가 발표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초기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2022년 2분기 허진영 대표는 연내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분기에는 태도를 바꿔 영상 공개는 무산되었고 2023년 완성 예정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2023년이 되자 다시 연기, 2024년에도 연기, 다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2025년 8월 13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또다시 2026년 1분기로 출시를 늦추는 폭탄 발표를 단행합니다. 이 소식에 당일 주가는 무려 24.17%가 빠지며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14만 원을 호가하던 주식은 하락세를 거듭해 2만 원대 후반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격분한 한 투자자는 주주를 기만하는 경영진에 대한 특검 촉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허진영 대표를 향해 늑대 소년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이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첫 공개부터 출시까지 6년이 넘는 세월, 6번의 연기 속에서 주주들이 겪은 고통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당일 해고와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2020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펄어비스가 예고 없이 즉각적인 해고를 반복한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이 게임 커뮤니티로 확산되자 정경인 당시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높은 성과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퇴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허진영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죠. 세 번째는 취약한 지배구조입니다. 2025년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펄어비스의 가장 큰 취약점은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대일 의장이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그를 견제해야 할 사회이사는 겨우 2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내이사 4명 대비 사회이사 2명이라는 구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수많은 주주를 보유한 상장사로서 매우 위험한 지배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이 최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는데 그를 견제할 사회의사는 단 2명밖에 없어요. 산내사 4명의 사회의사 2명인 구조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도 없었고 내부례위원회도 부재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구조에 가까웠던 거예요. 상장사로서 수만 명의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이런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쟁점인 의사결정 구조, 붉은 사막 발매 직후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게임의 서사가 사실상 런칭 직전에야 확정되었다는 내부 갈등 상황이 보도된 것이죠. 사내에서 개선안을 건의하면 묵살당하다가 똑같은 이슈가 외부 커뮤니티에서 공론화되어야만 뒤늦게 정책을 수정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실무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를 왜 굳이 응원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정식 출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전문지들이 일제히 붉은 사막에 리뷰를 쏟아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78점,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7년 3개월의 시간과 500억 원을 투입한 결과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였죠. 비평가들은 주로 복잡한 조작 방식과 불친절한 스토리텔링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과 오픈월드의 방대한 규모만큼은 높이 샀죠. 그날 펄어비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결국 망했네, 기대를 접었어야 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3월 20일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런칭 16시간 만에 200만 장 판매,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에픽게임즈 스토어 순위 1위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한국 게임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론가들은 조작이 불편하다고 혹평했지만 직접 게임을 접한 유저들은 광활한 오픈월드 속 숨겨진 콘텐츠와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구현한 경이로운 비주얼에 매료된 것입니다. 여기에 펄어비스는 출시 나흘 만에 조작감, 로딩, 퀘스트 개선을 포함한 대규모 패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로도 유저 피드백을 즉각 반영하며 사후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유저들은 이러한 운영 태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스팀 평가는 복합적에서 대체로 긍정적, 현재는 매우 긍정적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이 엄지를 치켜 세운 셈입니다. 업계에 한 전문가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평론가는 첫인상을 말하지만 유저는 경험을 말한다. 붉은 사막은 경험이라는 가치에서 승리했습니다. 나흘 만에 300만 장을 팔아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4월 1일 수요일 출시 12일 만에 400만 장 고지를 밟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안으로 500만, 600만 장 판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반전을 보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토록 험난한 길을 고집했을까? 김대일 의장은 본인을 경영자가 아닌 개발자로 정의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세웠을 뿐이라고요. 현재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게임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신념을 밝혔죠. 게임 사업을 도박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싫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사소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게임 사업의 본질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끈기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들으며 이 사람이 단지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물론 언급했던 논란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를 기다리게 하고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지배구조가 허술했다는 점은 명백한 과오입니다. 상장사로서 개발자의 완벽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책임감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이 처했던 위상을 돌아보십시오. 예전엔 한국 게임 하면 무엇이 떠올랐나요? 모바일 기반의 확률형 아이템, 지나친 과금 유도, 글로벌 게이머들 사이에서 한국 게임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 깊은 편견을 깨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서비스되며 해외 유저 비중이 절반을 넘고 외신이 한국형 AAA의 탄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행착오 없는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게임사로 추앙받는 CD 프로젝트 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야심작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출시 초기 버그로 얼룩져 혹평을 받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꾸준한 개선 작업을 통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회복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되며 명실상부한 걸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온 대기업들과 비교해볼 때 안양의 작은 원룸에서 7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 정도의 성취를 일궈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네트워크를 생각해보면 경기도 안양 오피스텔 원룸에서 7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실로 기적과도 같은 성과입니다. 완도 쌀공장 집 아들이 대학까지 중도 포기하고 7명의 동료와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해 한국 콘솔 게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죠.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 신뢰 회복, 조직 문화 쇄신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성과가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차기작인 도깨비의 성패 또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 난관들을 끝내 극복해낼 거라 확신합니다. 홀짝 프로그램 하나를 붙들고 코딩에 몰입했던 그 소년의 눈빛이 지금도 게임을 만드는 그의 열정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며 핵심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붉은 사막은 2026년 3월 출시 후 12일 만에 400만 장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콘솔 게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 500억 원의 제작비를 단 나흘 만에 회수했고 현재 누적 매출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둘째, 퍼블리싱의 주역인 펄어비스와 김대일 의장은 잦은 출시 연기, 주주와의 갈등, 노동환경 이슈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공이 이런 논란들을 전부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완도, 쌀공장 아들이 대학을 나와 소수 정예로 시작해 한국 게임의 고정관념을 깬 여정은 진정한 성공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영상 서두에 이 사람의 서사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논란과 실수, 과오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진솔함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7년을 버텨온 기록입니다. 붉은 사막과 펄어비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기업과 인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아직 구독 전이라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